발표 중에 여러 번 나와봤지만 사실은 지난해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정책 추진 대책이라고 하는 발표 이후에 이제 공공간의 질서 확립이라든가 사업 이용 보호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방성장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마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전자 뭐 이런 조립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재의 중소기업의 현황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중소기업의 현황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논란의 핵심 갖다가 비켜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황을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 부분의 부실이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상당히 크고 전체 중소기업 중에 한 19% 거의 한 20% 정도 되는 기업들이 부실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전체 부실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부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실의 규모가 꽤 큰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난 상태이고요. 대기업이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큰 구조조정을 했고 또 R&D 투자를 그동안 해왔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이 좀 덜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제 뒤에 표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총수 생산성은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이윤율이라든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이걸 보면 부실기업과 부실기업이 아닌 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실이 중소기업 부분에 있다 보니까 부실 중소기업이 부실 정상기업,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라든가 고용을 막는 현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부분 내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김성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납품 단가가 왜 인하가 되느냐? 중소기업 부분의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오히려 납품 단가가 더 인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기술이 있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납품 단가 인하를 덜 받는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중소기업의 현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지금 2차로 16개가 지금 선정 발표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에 90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제 폐지가 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부활이 아닌가. 이게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고유업종 대상이 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그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 폐해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새로 다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해서 일반
어떤 때는 도입하고 어떤 때는 또 새로 그 폐지했다가 다시 도입하고 그러니까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이거 도대체 뭐냐 한 이제 논란이 이제 있었고요. 또 중소기업 고용업종 제도의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학으로 보면 보호받는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최장 6년 동안을 갖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학으로 보면 이 산업에서 생산성,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연구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업종을 갖다가 폐지한 이후에 오히려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아졌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법 제정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그 노영민 의원하고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안이고요. 그 다음에 장제원, 김재균 의원은 상생법의 법 일부를 고쳐가지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지정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제화할 경우에 이게 그 보호받는 산업에 있어서의 그 생산성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그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서는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동반 성장 정책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의 그 기술력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그 기술 협력이라든가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이라든가 일본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조관계 또는 동반성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선순환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것이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이슈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 내부에 있는 부실을 털어내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아까 이제 법제화한다고 했는데 그 법제화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제도처럼 그 당해 산업의 그 생산성을 너무 그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률은 도입되는 것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반 성장이 이제 경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좀 현저히 현황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업계의 일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동반 성장 보호는 이것이 전반적인 경쟁력을